다음에는 이제 엽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엽산은 영어로는 폴릭 애시드라고 그러고, 엽산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앞에 요 부분을 우리가 테린 구조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이 테린 구조 옆에 폴리그루타메이트, 다시 말하면 그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뭐 10개, 적게는 한 2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테린 구조를 다시 나눠보면은 2아미노 4하이드록시 테리딘과 파라아미노 벤조익 애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구조다. 테린 구조하고 파라아미노 벤조익 애시드 구조하고 그루탐산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이제 보면 이 엽산 대사를 보면은 엽산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엽산이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테이스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테이스 이 효소에 의해서 그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가 되고 이것이 다시 또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로 전환이 됩니다.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테이스가 있죠. 좀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차단하는 물질이 이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테이스를 차단하는 물질이 메서트렉테이트라고 하는 항암제입니다. 왜 이게 항암제인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에서 여기 이제 그 세린에 있는 탄소가 전달이 돼서 5,10 메틸렌 테트라이더폴레이트가 되고 세린은 글라이신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5,10 메틸렌 테트라이더폴레이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틸기를 이 디옥시 UMP에 전달하면은 디옥시 다이미들레이트가 됩니다. 이건 이제 DNA를 합성하는데 전고 물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10 메틸렌 THF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5-메틸 THF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이 5-메틸 THF에서 메틸기를 호모시스틴에다가 전달하면은 메사이온이라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비타민 B12가 관여를 하면서 메사이온 센세이즈라는 요소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테트라이드로 폴레이트가 THF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하이드로 폴레이트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테트라이드 폴레이트는 여기 포메이트와 결합을 해서 10-포밀 THF를 형성할 수가 있고, 10-포밀 THF는 퓨린 염기 협성하는데 관여를 합니다. 또 여기에 5,10 메틸렌 THF는 이쪽으로 가서 이 다이미들레이트를 만드는데 관여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쪽 밑으로 가게 되면은 5,10 메세닐 THF가 되고 이것이 4밀 THF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반응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다이미들레이트 신세이스 반응,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10 메틸렌 THF에서부터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로 가는 반응, 이 반응에 관여하는 요소가 다이미들레이트 신세이스라는 효소고, 여기를 차단하는 물질이 5-프로유라시드예요. 이게 이제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엽산대사에서 항암제가 두 가지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암제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DNA 합성하는데 다이미들레이트가 필요하죠. 또 퓨린 염기를 합성하는데 10-포밀 THF가 필요한데, 만약에 5-프로유라시를 처리하거나 또는 메서트렉세이트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 전체 엽산 대사가 차단이 되면서 퓨린 염기도 안 만들어지고
피리미딘 염기 중에 하나인 타이미딜레이트도 안 만들어져서 DNA 합성이 안 됩니다. DNA 합성이 안 되면 세포 분열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증식을 못하게 돼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두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또 중요한 단계가 여기 요 단계입니다. 이 메사이오닌 합성하는 단계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5메틸 THF에서 이 테트라이드로폴레이트를 만드는, 회복하는 단계인데, 이 5메틸 THF는 사실 엽산의 작용을 못해요. 엽산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데, 일단 THF로 전환이 돼야 나머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메틸 THF를 테트라이더폴레이트 THF로 바꾸는 효소가 바로 메사이오닌 신세이스, 메사이오닌 MS라고 적혀 있는데, 이 메사이오닌 신세이스인데, 요때 요 과정에서 메사이오닌이 만들어지면서 THF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여기 너무 희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비타민 B12가 반드시 필요해요. 비타민 B12하고 엽산이 공동으로 작용해서 이 THF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B12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이 엽산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돼서 엽산 결핍이 오게 됩니다. 체내 기능을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DNA, RNA 합성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죠. 염기, 퓨린 염기, 타이미딜레이트 이런 것 합성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전달 물질 형성에도 관여를 합니다. 영양소 섭취 권장량은 400 마이크로그램, 여성의 경우도 400 마이크로그램, 남성의 경우도 400 마이크로그램, 상하 섭취량은 1000 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이 있습니다.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정콩에도 좀 들어있고, 김에 많이 들어있고, 쑥과대에서 많이 들어있고, 딸기에도 들어있고, 몇 개는 안 나와 있는데 돼지고기 간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달걀에도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시금치, 쑥과 참외, 깻잎, 귤, 상추, 이런데 비교적 엽산의 함량이 많이 들어있고, 여기 검정콩, 달걀, 오렌지, 배추, 김까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엽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철분 결핍과 다른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철분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소구성 빈혈이라 해가지고 적혈구 크기가 작아지는, 그러면서 산소 분발 능력이 줄어드는 그런 빈혈이 생기는데, 이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결핍됐을 경우에는 적혈구가 분열이 잘 안 일어나가지고 이와 같이 적혈구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송합니다. 이 비타민 B12가 부족했을 경우 세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적혈구 사이즈가 커지는 이런 그러면서 개수가 줄어드는 그래서 빈혈이 생기고, 엽산과 비타민 B12가 충분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죠. 비타민 B12는 엽산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점은 코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12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 R 그룹이 뭐냐에 따라서 요 R 그룹이 코발트에 결합되어 있는 R 그룹이 사이나이드인 경우는 사이노코발라민, OH 하이드록실 그룹인 경우는 하이드록시 코발라민, 메틸 그룹인 경우는 메틸 코발라민, 아데노실 그룹이 있는 경우는 아데노실 코발라민, 이렇게 명칭이 다 다릅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가 소화 흡수 과정에서
영양소의 전반적인 소화 흡수 과정에서 설명했듯이 아주 특이한 흡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위에서 분비되는 내인성 인자 (intrinsic factor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intrinsic factor가 유전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바이타민 B12가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악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바이타민 B12가 위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침샘에서 타액선에서 만들어진 R 단백질과 비타민 B12가 결합을 해서 위까지 내려갑니다. 위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소장으로 가서 이 인트린식 팩터하고 비타민 B12가 결합이 돼야만 이 소장에서 비타민 B12가 흡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트린식 팩터가 없으면은, 이 단백질 글라이코프로테인인데 이게 없으면은 비타민 B12 흡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결핍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바이타민 B12는 또 장간 순환을 하는 그런 영양소로서도 유명합니다. 담즙 같은 경우 장간 순환을 했었죠. 그래서 바이타민 B12는 엽산하고 비슷하게 메사이닌 합성 관련이 있고, 근데 신경 섬유의 수초 형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엽산하고는 또 다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독특한 기능이죠. 아까 엽산과 비타민 B12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 메틸 THF로부터 THF로 갈 때, 메사이닌 신세이스라고 하는, 지금 E가 빠졌는데, 메사이닌 신세이스가 작용하는데, 메사이닌 신세이스는, 이 메틸, 그룹을, 그 THF에 있는 메틸 그룹을 이 호모시스틴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메사이닌을 합성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타민 B12가 관여를 하는데, 비타민 B12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이 과정이 진행이 안 돼서 엽산이 모두 이 메틸 THF 형태로 전환이 돼서 이게 축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메틸 트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틸 트랩이 나타나면은 이제 비타민 B12 결핍뿐만 아니고 엽산 결핍도 관찰이 됩니다. 이 엽산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런 그 타이미들레이트, 이게 이제 타이미들레이트 신세이스 효소가 관여해서 디옥시 UMP로부터 디옥시 타이미들레이트가 만들어지고, 이 디옥시 타이미들레이트는 DNA를 만드는 중요한 구성 성분이 되고, 또 메틸렌 THF는 10포밀 THF로 전환이 돼서 또 역시 퓨린 만드는데 관여하고, 퓨린 연기는 DNA 만드는데 또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비타민 B12의 권장 섭취량은 2.4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 같습니다.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는 비타민 B12를 별도로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라든지 채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타민 B12 결핍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비타민 B12 함량을 보면은 쇠고기, 뭐 돼지고기, 또 뭐 달걀, 뭐 메추리알, 뭐 바지락, 굴, 연어알, 뭐 명란젓, 고등어, 뭐 꽁치, 오징어, 건멸치 이런 데 많이 들어 있고요. 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 소세지, 특히 그 생선 종류, 고등어, 굴, 건멸치, 또 구이, 김, 뭐 이런데 주로 해산물에 많이 수가 있습니다. 퍼니처스 아니미라 해가지고 악성 빈혈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하는데,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적 인자 (intrinsic factor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독성 바이타민 B12 흡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악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 비타민 B12가 부족했을 경우에 청백한 피부, 기력 부진, 운동 능력 감소, 신체 말단이 따끔따끔거리는 신경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역시 또 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후감각, 인지 능력 장애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비타민 B12의 그 독성 반응은 일반적으로 낮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좀 더 보충 설명하면은 이 5메틸 THF가 메사이오닌 신세이스에서 메사이오닌 합성하는 데 관여를 하고 자기 자신은 테트라이드로폴레이트 THF로 바뀌고, 이때 비타민 B12가 반드시 같이 존재해야 된다. 비타민 B12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모든 엽산이 이것이 돼가지고 이것이 축적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은 엽산 부족 증세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바이타민 B12하고 엽산의 경우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이타민 B12가 결핍됐을 경우에 엽산 결핍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추가적인 어떤 미지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아주 심각한 뇌세포의 파괴, 그걸로 이어져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엽산 결핍 같은 경우는 거대 저하구성 빈혈 외에 다른 특별한 증세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타민 B12 결핍이 왜 신경세포의 파괴로 이어지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어쨌든 비타민 B12가 결핍되거나 엽산이 결핍됐을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아까 얘기했던 거대 저하구성 빈혈,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빈혈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비슷한 같은 표현인데 매크로시딕 애니미아라고 합니다. 매크로시딕 애니미아. 적혈구 크기가 커지면서 숫자는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돼서 빈혈이 나타나는 증세를 우리가 거대 저하구성 빈혈 또는 매크로시딕 아네미아,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B12 결핍 또는 엽산 결핍이 공통적으로 이런 그 빈혈을 유발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이타민 B12 결핍됐을 경우에는 엽산 결핍과는 또 다른 어떤 신경적인 신경과 관련된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바이타민 B12가 결핍했을 때 엽산 결핍으로 이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은, 아까도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엽산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바이타민 중에 하나예요. 이런 그 산화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중간 정도 환원된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가 있고, 보통 이제 활성형은 테트라이드로폴레이트죠. THF라고 우리가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 이 테트라이드로폴레이트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로 유도체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5,10 메세닐 THF, 이거 이제 퓨린 염기 합성하는 데 사용이 되죠. 또 5,10 메틸렌 THF, 이것은 이제 다이미들레이트를 만드는데 피리미딘 염기 합성하는데 또 이용이 되고요. 또 뭐 10,4-mil THF를 만드는데 이용이 되고, 이것도 역시 또 퓨린 염기 합성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대사 과정 중에 5-메틸 THF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5-메틸 THF는
엽산의 활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거꾸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5메틸 THF가 활성형 비타민 인 엽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테트라이더 폴레이트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메사이오닌 신테세이스 이 효소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메사이오닌 신테세이스. 그런데 이 메사이오닌 신테세이스는 코엔자임으로서 바이타민 B12를 이용을 합니다. 이 바이타민 B12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이 메사이오닌 신테이스가 작동을 안 하게 되고, 따라서 이 5메틸 THF 양은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의 아니게 엽산의 양은 충분한데도 활성형 엽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엽산 결핍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바이타민 B12가 부족했을 때 엽산 결핍이 나타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거대 저가구성 빈혈, 매크로시딕 아네미아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판토텐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토텐산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에를 생각하게 되는데, 코엔자임 A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코엔자임 A의 구조를 보면은 핵심 구조에 그 판토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 판토텐산 구조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런 그 구조에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아데닌 염기가 있고 여기 그 라이보스가 있고, 또 여기 인산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뭐 알라닌 아미노산도 있고, 뭐 버캅토 메틸아민이라는 구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전체를 합쳐서 우리가 코엔자임 A, 우리가 코에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 풀 네임은 코엔자임 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에너지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배웠듯이 파이르베이트에서 파이르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 작용을 거치게 되면은 아세틸 코에가 되죠. 이 아세틸 코에에 붙어 있는 그 코에가 바로 이 코엔자임 A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패티 아세틸 코에를 가지고 지방산이 산화가 될 때 코엔자임이 관여를 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에 이것이 관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세틸코에는 피르부산으로부터도 만들어지지만 지방산이 베타산화가 됐을 때 아세틸코에가 됩니다. 베타 옥시데이션. 그리고 지방산이 만들어질 때도 또 아세틸코에로부터 만들어져요. 또 아미노산의 그 상당 부분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전에 일단 아세틸코에로 먼저 전환이 됩니다. 또 아세틸코에로부터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고요. 아세틸코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랩스 사이클을 거쳐서 전자전달기를 거쳐서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ATP로 전환이 되죠. 또 아세틸코에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전구체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금방 얘기했던 그 파이르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 파이르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의 반응을 보면은 파이르베이트가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효소의 작용을 받게 되면은 아세틸코에로 전환이 되죠. 이 효소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 파이르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 컴플렉스는 3개의 다른 효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5종류의 코엔자임이 관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코엔자임의 구조는 아까 우리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영양소 섭취 기준은 충분 섭취량만 제시가 되어 있고, 성인의 경우 하루에 5mg 정도 섭취를 하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판토테닉 애시드가 그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육류, 뭐 난황, 콩류, 전곡류, 감자류 뭐 등등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판토텐이라는 말은 펜이라는 것은 사실 뭐 유니버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의 모든 식품에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판토테닉 애시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판토텐산이 결핍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의 종류를 여기에 쭉 열거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냉동식품이라든지 캔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열 처리를 하고 또 장기간 보관을 하기 때문에 판토텐산이 파괴가 돼서 함량이 비교적 낮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판토텐산은 영양적으로 결핍 증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했었죠. 근데 만약에 결핍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런 그 과민증, 뭐 불안감, 피로감, 무감각, 권태감, 식욕 부진 뭐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틴으로 넘어갑니다. 이 바이오틴 하면 여러분들 그 효소 중에서 카르복실레이스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 카르복실레이스의 코엔자임이 이 바이오틴입니다. 바이오틴의 구조를 보면은 다른 뭐 특징보다도 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좀 다른 비타민과 구분되는 특징이고요. 황을 가지고 있는 바이타민이 또 하나 있었죠. 바이타민 B1, 타이아민이 이제 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르복실레이스 효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르브산에다가 그 카르복실기를 갖다가 붙여주는 효소를 파이르브산 카르복실화 효소, 파이르베이트 카르복실레이스라고 하는데 옥살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옥살산은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포도당을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TCA 회로로 들어간 다음에 플러스 당신생 반응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세틸코에 같은 경우는 아세틸코에 카르복실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카르복실기가 하나가 첨가가 되면 말로닐코에가 되고 이 말로닐코에는 TCA 회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새로 책을 만들다 보니까 수학사에서 아마 타이핑 에러가 나온 것 같은데 말로닐코에는 그 지방산 합성 과정, fatty synthase 과정을 거쳐서 지방산이 만들어지는데 관여를 합니다. 또 프로피오닐 코에이가 카르복실레이션이 되면은 프로피오닐 카르복실레이스에서 메틸말로닐 코에이가 되고 메틸말로닐 코에이는 TCA 회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석시닐 코에이, 메틸말로닐 코에이 리덕테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메틸말로닐 코에이 리덕테이스. 이 효소는 특이하게 바이타민 B12를 코엔자임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메틸말로닐 코에이 리덕테이스에서 메틸말로닐 코에이가 석시닐 산이로 바뀝니다. 석시닐 코에이로 바뀌는 거죠. 석시닐 코에이가 되고 이제 석시네이트가 돼서 크랩 사이클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비오틴에 대한 영양소 섭취 기준은 충분 섭취량만 제시되어 있고요. 성인 남자의 경우 또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대략 3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오틴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뭐 전반적으로 모든 식품 종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이오틴의 경우도 결핍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특히 그 대장균에 의해서 바이오틴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대장균 활동이 왕성한 성인의 경우는
바이틴 결핍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채소류하고 과일 외에는 함량이 낮은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그 콩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6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고, 달걀에 많이 들어 있고, 쇠고기, 땅콩, 우유 종류, 효모에도 꽤 많이 들어 있고, 양송이 버섯, 쌀, 연어, 밀, 옥수수에는 좀 다른 식품보다는 좀 적게 들어있는 편이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수용성 바이타민 총 9종, 바이타민 C와 비타민 B군 8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외에 바이타민으로 분류되는 추가적인 한 4가지 정도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 바이타민 유사 화합물들은 우리 몸에서 대체적으로 합성이 되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결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으로 학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콜린인데요. 이 콜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 부교감 신경계의 신경전달 물질로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또 인지질인 레시친,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도 하죠. 레시친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구성 성분입니다. 콜린은 동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 부족할 염려가 거의 없고요. 특별히 콜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으로서 이제 난황이라든지 땅콩, 또 콩, 생선, 콜리플라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그 난황이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런 생선 이런 데 들어있는 것은 레시친 종류입니다. 콜린으로 들어있다기보다는 레시친 형태로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 음모 안에 들어와가지고 콜린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카르니틴. 이 카르니틴은 지방산이 산화될 때 베타 산화가 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로 그 이동이 돼야 되는데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로 그 지방산을 이동시키는 물질이 바로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화합물입니다. 이 카르니틴은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 라이신이나 메사이닌으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육류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그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 못할 경우에 이 단백질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메사닌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카르니틴 합성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카르니틴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니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단백질과 결합된 라이신과 메사이닌이 결합을 해서 메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하면은 트라이메틸 라이신이라는 물질이 되고, 여기에 다시 하이드록실레이스가 작용하는데 이때 바이타민 C하고 철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 트라이메틸 라이신이 되고요. 다시 이 알돌레이스라는 효소가 작용하고 이때 바이타민 B6가 코엔자임으로 작용을 해서 감마 부티로 베테인 알데하이드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또 디하이드로제네이스가 작용하고 이때 코엔자임으로서 NADPH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마 부티로 베테인이 되고 다시 그 하이드록실레이스가 작용을 해서 카르니틴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죠. 이때도 이 하이드록실레이스는 바이타민 C와 철이 그 코팩터로서 코엔자임으로서 필요합니다. 예, 이노시톨은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노시톨은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을 만드는데 중요한 성분이 되고, 우리 몸 안에서는 이제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또는 PIP2라 해가지고 포스파티 이노시톨 파이로포스페이트 형태로 존재를 하죠. 이것이 그 포스폴라이페이스 C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을 받으면은 IP3하고 이노시톨 트라이포스페이트하고 다이아실 그리세롤이 됩니다. 이 IP3는 이노시톨 트라이포스페이트는 그 칼슘의 농도, 그 세포질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내 신경 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노시톨이 비타민 유사 물질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포도당으로부터 합성이 가능하고 심장이라든지 뇌, 간, 신장, 골격근 등에 널리 분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노시톨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은 우리가 이제 피틴산을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피틴산은 이제 이가 금속들 흡수를 저해하는 안 좋은 물질로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 피틴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주로 곡류의 껍질 부분입니다. 현미라든지 뭐 보리뼈, 밀뼈 이런데 이제 피틴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피틴산이 바로 이노시톨 헥사포스페이트입니다. 헥사포스페이트. 이노시톨 구조에 인산기가 6개가 붙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포산인데, 리포익 애시드. 리포익 애시드는 이 파이르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에서 우리가 봤고, 또 알파 케토그루타리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에도 이 리포익 애시드가 관여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황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뭐 바이오틴의 경우도 황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이타민 B1의 경우도 황을 가지고 있는 분자였는데, 미생물에서는 이제 필수적이지만은 사람이나 포유류에서는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유사 화합물이라고는 하지만은 비타민으로 분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비타민으로 분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좀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리포익 애시드는 효소의 여러 가지 효소의 코엔자임으로서 작용을 한다. 특히 이 산화적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옥시데이티브 디카복실레이션. 산화가 되면서 CO2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반응에 리포익 애시드가 보통 관여를 합니다. 대표적인 요소가 아까 얘기했던 파이르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 알파 케토그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스. 요거는 이제 뭐 크랩 사이클에 있는 요소죠. 또 아미노산 중에서 이제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류신이라든지 베알린, 아이솔루신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될 거고, 그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산의 그 탈아미노가 된 것을 이제 옥소 아시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탈수소하는 효소 디하이드로제네이스 컴플렉스에도 리포익 애시드가 관여를 합니다. 또 아세토인 디하이드로제네이스 컴플렉스에도 코엔자임으로서 관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타민 수용성 바이타민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유사 물질 4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더 이상 비타민이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느냐?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에 대해서는 이미 다 규명이 됐다고 보고, 최근에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그것은 이제 비타민 P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비타민으로 우리가 분류해야 될지 안 할지는 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비타민으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파이토케미컬은 말 그대로 식물체에 들어있으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어떤 화합물질을 통칭해서 파이토케미컬이다. 뭐 그 안에는 이제 뭐 그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죠. 뭐 플래보노이드라든지 뭐 각종 그 폴리페놀 화합물들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비타민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타민이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해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바이타민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근데 파이토케미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취하지 않더라도 생존하는데,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이타민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바이타민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